요번에 오늘 나갈 단어는 이제 2단원인데 얘들아 2단원 이것도 제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갖다 놨어요 얘들아. 문학작품의 수용과 소통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수용과 소통, 그러니까 수용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거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이거 너희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 이게 뭔지 알아? 작품. 작품인데 이 작품은 누가 쓰지? 그렇지. 너 이거 많이 봤지? 그러면은 작가는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럼 이건 누가 받아들이지? 그치? 그럼 잘 봐. 네, 우리 나경이 주로만 해요. 작가는 작품을 쓸 때 내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느냐, 그쵸? 그러니까 작가는 뭐 수필이든 시든 어떤 뭐 음악이든 예술이든 이 작품을 뭐 하는 사람이야? 쓰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 맞아, 쓰는 사람이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작가 맥락이라는 말 중요해. 작가 맥락에서 글을 읽으면 뭐가 되는 거야? 표현론적 관점이 됐지. 근데 그 시대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시대를 작품 안에다가 뭐 했다? 반영했다.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 그럼 독자는 뭐라 그랬지? 효용론적 관점. 그래서 우리가 왜 수특에서 한용우님의 시를 배울 때 님은 떠났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이 구절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 그 님을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붙여야.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맥락에서 우리가 감상한 거야? 작가 맥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말만 바꾸면 돼. 중학교 때는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괄호를 했지만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우리가 맥락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가의 맥락, 시대의 맥락, 그 다음 뭐 시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개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개소리? 사회문화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사회문화의 맥락. 이렇게 작품을 우리가 감상하는 방법 그대로 끌어와서 뭐만 바꾸면 돼? 명칭만 바꾸면 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님을 부처로 해석하면은 무슨 맥락에서 해석한 거야? 작가는. 너 지금 무슨 뻥튀기 먹듯이 먹어. 근데 얘들아 이 님을 이번에는 국권을 상실한 조국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뭐 한 거야? 수용한 거야? 소통한 거야? 수용한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럼 소통은 뭐냐? 내가 그거를 읽고 공감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수용과 소통은요, 그 밑에 학습 목표 보이세요? 네. 학습 목표에 이렇게 돼 있다?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다양한 뭐에서? 맥락에서. 그거 우리 여기 학습 목표 위에 써 있어요. 맨 위에 이렇게 두 줄 써 있는 거 있죠? 학습 목표? 네, 거기서 작가 동그라미, 사회문화적 동그라미. 얘들아, 상호 텍스트성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상호 텍스트성이 뭐냐면 주제가 같은 다른 작품. 그냥 그렇게 연계 작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수용할 때 선생님이 지금 작가 맥락에서 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될 작품이 뭐지? 눈물하고 난쏘고. 눈물은 우리가 요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작품이야. 그리고 뭐야? 난쏘공은 여기 시대적 반영을 해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해야 돼. 근데 여기는 요거 말고도 요 맥락 말고도 수용하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해놨거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87페이지에 작품 수용 방법이라고 해서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표 보여요, 얘들아? 거기에다가 별표 하나 쳐봐. 작품의 수용 방법 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공감에다가 동그라미. 두 번째는 비판. 세 번째는 창의. 근데 여기서 창의는 동그라미 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 참새가 빠졌거든. 자, 그래서 공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 무슨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 그랬지? 작가 맥락. 그러니까 작가의 자신의 어떤 생각을 써놓은 글이잖아. 그 작가의 생각에 우리가 작가 맥락에서 해석하되 뭐 하면서 이 작가한테 공감하면서 봐야 되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근데 난쏘공은 어떻게? 공감이 아니라 뭐 하면서? 비판적 수용을 해야 되는데 뭘 비판하자는 거야? 1970, 80년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 소외계층이 얼마나 혹독하게 살아왔는지, 정부 정책이 얼마나 거지 같았는지,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감상을 하고 또 어떻게 수용해라? 비판적으로 수용해라. 이해됐어요? 잘 엎드려 뻗쳐. 누구야? 나 들었어 그 사이에. 그거 들었습니다. 진짜. 아 진짜 아니야? 나는 문학연이에요. 뒷조였어요. 굳이 좀 쓸데없다 안 했어. 이게 평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 나 이 순간 다민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너 괜찮지? 어지러우면 얘기해. 알겠지? 자, 왜냐면 다민이는 잘 웃지도 않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있어. 그냥 다른 세상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자, 어쨌든 요 단원 이해됐어, 얘들아? 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은 쉬니까 짧으니까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오늘은 좀 긴 난소공부터 진행을 좀 할게요. 자, 난소공 읽을 때 우리가 이 단원의 중점은 뭐다? 누구의 맥락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수용해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비판할지는 선생님이 살짝 이미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 소설이 언제라고? 1970년대. 1970년대. 누가 주인공이야? 도시 소외 계층. 도시 소외 계층이라는 건 뭐 덩치로 얘기하자면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래서 제목이 난쟁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요. 괜히 난쟁이로 갔다는 게 아니야. 진짜 신체적으로도 약자겠지만 그건 되게 상징적인 이야기야. 왜? 소외계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장이를 갖다 놓은 거야. 근데 제목이 난소공이잖아요. 그죠? 난장이가 원래 표준어가 아니야, 얘들아. 난쟁이가 표준어인데 그때 당시에는 난장이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표준어가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뭐 바꿔야 되지만 그냥 교과서에도 문학이니까 그냥 차용하는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일단 이 작품은요, 가족 구성원을 한번 써봅시다. 당연히 난장이가 있겠지, 그치? 우리 선생님도 그래서 난장이라고 할게요. 난장이는 이 집안의 뭐예요? 가장. 아빠야, 가장이야. 그리고 누가 있어? 엄마.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이 있거든. 첫째 아들이 누구? 영수. 두 번째 아들이 영호. 야, 미안해, 건 뭐야, 또. 영희.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고, 얘만 누구야? 요건 이제, 왜 이걸 썼냐면은요, 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은 쭉 흘러가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독특해요. 같은 사건, 이 같은 사건을요, 첫째의 시선에서, 둘째의 시선에서, 또 한 번은 딸의 시선에서. 그래서 각각이 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와. 그래서 한 번은 영호 시점에서 서술을 하고 한 번은 영수 시점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얘네의 성격도 또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요 굉장히 뭔가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이야. 그래서 집이 되게 가난하잖아. 근데 이 아빠도 얘네가 사는 동네부터 좀 설명을 해볼까? 얘네가 사는 동네 어떤 동네야? 진짜 못 사는 동네. 너희 달동네가 왜 달동네야? 달에서 가까울수록 가난해. 그러니까 달에서 가깝다라는 건 뭐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요? 산에 그냥 막 얼기설기 판잣집들 지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마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막 닥지닥지 막 집들이 막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진 거야. 근데 봐봐, 너 생각해. 그럼 여기가 다 뭐야? 계단이란 말이야, 계단. 올라가야 돼. 그냥 길이 아니야.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또? 달. 그럼 이제 사람이 자 여기 내렸다 쳐봐. 못 사는 사람일수록 어디에 있을까? 역에서 멀어지는 거야. 달동네, 달에서 가깝다고. 되게 슬픈 거죠. 산동네, 달동네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영순에도 이런 데야, 이런 데. 판자촌. 판자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알았네.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이제 사건인데 그때도 이제 70년대였고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이런 판자촌들을 싹 다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왜 우리 선거하러 나온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들 공약으로 많이 하잖아. 이 동네를 내가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 역세권으로 만들겠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이제 얘기가 들어간 건데 결국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얘기는 했지만 잘 안 됐지. 근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야. 여기 내가 평당 1,000원, 2,000원에 치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땅값이 올랐다면서 10,000원, 20,000원으로 확 그냥 올려버린 거지. 그럼 이제 그걸 낼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판자촌 동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네, 얘네 마을이 공장 단지가 막 들어서는 거야. 왜? 너희 생각해보면은요, 도시 중심에는 공장이 없어. 도시 외곽에 있어. 왜? 막 매연이란다. 공장에 막 그런 오염되는 화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두리에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판자촌들이 이렇게 공장이 질비한 곳에 이제 늘어서게 되는데 얘네 집이 딱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광주 대단지처럼 여기 싹 다 밀어버리고 우리가 아파트 만들어줄게. 근데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존에 살던 사람들 사실은 돈이 없어서 무허가로 임시 거처를 만든 거야, 얘네, 지네가. 그러니까 무허가 집이지. 근데도 나라에서는 어쨌든 니네가 무허가 주택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땅에 발붙이고 살던 사람들 아니야? 오케이, 인정. 내가 여기다가 니네 집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는 대신 니네 집 없어지니까 내가 대신에 니네 집에 무허가 몇 호 집이라고 이렇게 알루미늄 표차를 붙여줘요. 그 알루미늄 표차를 가지고 오면 내가 아파트 입주권 줄게. 그러면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괜찮은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입주권을 줘도 거기 들어가서 살 돈이 없어. 입주권이잖아, 그냥. 입주권이라는 거는 그냥 먼저 이걸 계약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먼저 입주하게 될 권리를 주면 뭐예요? 그 집을 살 돈이 없는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있는 알루미늄 표딱지가 뭐야? 이걸 가지고 가야만 어쨌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제 이 입주권을 살려고 했지만, 입주권을 받지만 이 입주권을 받아도 얘네는 거기 들어갈 돈이 없잖아. 그럼 얘네한테 이 입주권은 어떤 거야? 의미가 별로 없어. 그럼 이제 누가 끼어드는 거야?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끼어들어서 입주권 나한테 팔아. 그럼 당장에 뭐가 돼, 이건 입주권이? 돈이 되지. 그럼 약간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얘한테 가서 입주권 나한테 팔아. 내가 20만 원에 살게. 예를 들어. 그러면 얘네한테 얘네는 당장 돈이 급한 애들이니까 20만 원에 팔잖아. 그럼 아파트 투기업자들은 그거 입주권을 누구한테 팔까? 부자들한테 한 100만 원에 파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은 누구만 좋아 또? 잘 사는 사람들만 또 좋은 정책인 거야, 얘들아. 못 사는 사람들은 또 내몰리는 정책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런 일이 일어나는 동네인 거야, 얘들아.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럼 하나, 둘 떠나가겠지, 그치? 근데 얘네 집도 이제 그런 게 닥친 거야. 근데 다들 성격이 좀 달라서 알아둘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게 연작소설이거든? 12편이야. 총 12편의 연작소설 중에서 얘가 4번째 화야. 근데 이제 이 소설 전체의 제목이 난자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기도 하고요. 요 4회가 제목이 난자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기도 해. 전 회차를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지섭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지섭이가 이제 약간 대학생이라서 명문대라서 가해도 막 하고 그래. 다른 집에 아파트 사는 애들. 근데 이제 이 아빠가 걔랑 좀 어울려. 그래서 이제 걔의 영향을 좀 받아갖고 막 달나라 얘기도 하고 막 이래 좀 이렇게 약간 비현실적인 얘기도 막 해요. 나는 언젠간 달나라에 가보고 말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영수가 약간 차분하고 이성적이잖아. 영수와 이제 아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 소외된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다? 공부다. 내가 교육을 받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영수야. 근데 집의 형편이 어때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빠마저 사실 아빠도 막 집안 마을에 안 해본 일이 없어. 다 뭐든지 하고 그냥 품삯 받고 돈을 받는데 아빠가 좀 치매기가 생겨 나중에. 막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막 어제 일어났다고 막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되게 걱정이 되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얘네 둘 다 어디에 가? 공장에 가요. 근데 그 공장도 되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공장에 노동자들을 말도 안 되게 일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었지. 인건비가 싸지니까 어디 갈 수 있어 없어? 못 간다니까 얘들아. 사장님 이거 아니잖아요. 나빠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꺼져.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해? 닥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우리 파업 같은 거 하잖아. 노동운동 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할까봐 또 공장에서는요 노동자들을 철저히 못 만나게 해. 그래서 이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막 따로 생활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결국에는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근데 큰 도시의 큰 빵집에서 일하거든. 얘도 결국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학교를 그만둬.
집안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얘는 학교를 그만뒀지만 계속해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좀 공부하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영호는 어떤 성격이냐. 굉장히 뭐라고 할까? 다혈질이라고 하자. 약간 다혈질 성격, 좀 공격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딸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굉장히 예쁘고 순수의 그 자체야, 얘들아. 그런 딸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둘이 그래서 야, 우리 점심시간도 30분밖에 안 줘. 쉬는 시간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주 이렇게 하자. 이 노동운동 벌이려고 했는데 실패해. 실패하고 결국에 얘네만 뒤집어 쓰고 얘네만 공장에서 쫓겨나. 그래서 더 힘들어진 상태인 거지. 그리고 영희는 빵집에 그냥 다니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또 엄마도 성격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엄마는 그래도 아빠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사이 어쨌든 얘네 집에도 철거 개고장이 날아온 거야. 이 집 철거할 거다. 언제까지 집 비워라 하고 집에 뭐가 붙었을까? 알루미늄 포딱지가 딱 붙은 거야. 그거 가지고 가야 입주권 받을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사실 입주권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얘네한테는. 이해됐어요? 네. 잠깐만.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들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영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공정함을 따지려고 막 이렇게 주민센터도 가보고 했는데 그냥 이걸로 먹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돌아오고 막 그래. 근데 어쨌든 얘네들도 이제 철거가 임박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 집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집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마당 같은 게 있거든. 근데 여기에 큰 공장이 있는 거야. 공장 이렇게 굴뚝도 있고, 뭐 공장이 뭐 이렇게 있어. 여기서 뭐가 막 연기가 막 나고. 그래. 큰 공장들이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얘네 집이 항상 어때? 그늘이. 항상 어두워. 이런 것도 되게 상징적인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돈을 마련하지. 그럼 차라리 우리도 그냥 지금 당장 거기 들어갈 돈 없으니까 차라리 이거라도 팔자 해서 이제 부동산 투기업자들한테 이 돈을 또 팔아요. 근데 이제 영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지. 얘네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이 집을 지을 때 직접 막 공장에서 시멘트 얻어갖고 와서 얘네가 막 지었거든, 집을. 그래갖고 이제 영희가 그거에 너무 속상한 거야. 근데 얘네 집 입주권 말고도 동네 사람들 걸 다 많이 사가거든, 여러 개를. 얘는 그것도 돈 장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투기업자를 이 영희가 찾아가. 근데 사실은 이 부동산 투기업자가 자기가 사장은 아니고 사장의 아들인 거야. 근데 어쨌든 얘네와 다른 세상에 금수저집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사실은 영희가 너무 예쁘거든. 그래서 좀 먼저 여지를 줘. 영희의 가슴을 이렇게 쓱 만지면서 지나가. 그러니까 이 추행한 건데 사실은 이제 아마도 여지를 준 거겠지. 그래서 이 영희가 그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서 차에 타가지고 얘가 자기 이 입주권을 사갔잖아. 우리 이 입주권과 돈이 좀 있으면 아파트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얘한테 그냥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남자가 이제 그 부동산 투기업자 그럼 우리 집 가서 식모처럼 살아라. 대신 내가 뭘 하든 안 돼요라는 말을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순결을 잃지. 근데 엄마한테 어렸을 적부터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자라온 영희로서는 어쨌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지. 근데 얘네 입장에서 영희가 어디 간지 몰라. 그래서 이제 영희는 그 집에서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친해지고 일부러 친해지고 하면서 그 금고에 넣어놓거든. 그 입주권이랑 이런 돈 이런 것들. 그 입주권, 그러니까 알루미늄 포딱지 가져가서 입주권 받은 걸 얘가 사갔잖아. 그 입주권, 자기네 입주권을 일부러 맨 밑에 넣어놔. 빨리 훔쳐갈 수 있게. 맨 밑에 정리해놓고 그 비밀번호까지 딱 알아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함께 자고 얘가 잠들었을 때 살짝 일어나서 그 수면제가 묻은 그 손수건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얘 입을 아주 살짝만. 그러니까 이미 잠들어 있으니까 살짝 올려놓고 10가지 세. 그 다음에 그 금고를 열어서 그 금고에서 자기네 입주권하고 자기네 들어갈 돈까지 훔쳐가지고 나와.
그리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까지 마쳐. 그리고 가서 집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얘네는 쫓겨나서 이사 가고 없어. 근데 이제 이 영희를 아주 잘 돌봐주던 옆집 아줌마가 있어, 이웃 아줌마가. 근데 그 이웃 아줌마가 이제 얘기를 해. 너희 뭐 어디로 이사 갔다, 뭐 해서 나중에 만날 건데, 문제는 얘네가 이제, 영희가 간 사이에 아빠가 자살해. 난장인가요? 난장이가 어떻게 자살하는지가 되게 좀 이 작품에서는 상징적일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이 공장 굴뚝 있지? 여기에 이제 또 사다리가 이렇게 있거든? 그 사다리를 타고 이 공장 굴뚝에 올라가, 얘들아. 이 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아빠는 종종 근데 공장 위에 올라가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날렸거든? 근데 그 종이 비행기를 항상 어디 쪽으로 날렸냐면은 달 쪽으로 날렸어. 왜냐면 아빠의 꿈은 뭐였지? 달 날아가는 거. 그래서 달 날아가서 높은 직책하고 뭐 이런 게 소원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종이 비행기 날리는데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이 달이, 여기 있던 달이, 이 사람의 꿈이라면, 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종이 비행기가 다 안다? 쑥 올라갔다가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선생님 피셜인데, 아마도 이 소설의 제목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요런 풍경이라면, 난장이가 이 비행기를 던지면서 손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그럼 누군가가 봤을 때는 난장이 위에 우리 왜 그런 사진 되게 많이 찍지 않아요? 원근감 이용해서. 아마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이미지. 멀리서 본다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건 내 피셜.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래서 여기 굴뚝에서 이제 떨어져 죽어요. 근데 사실 영희가 그렇게 아껴오던 자기 순결이까지 버리면서 이렇게 일을 한 건 다 뭐 때문이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다시 만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의사가 아빠 시신을 들고 이렇게 왔을 때도 영희가 울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다 가족들이 다시 만나거든? 그때 이제 오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던 나쁜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 하면서 이제 울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4회차가 이제 딱 끝나는 장면이거든?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여기서 어디를 배우는 거냐면은, 딱 철거 개고장 받은 날. 이제 그날이 여기 발췌되어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 이런 말이, 이건 내가 전체 스토리를 다 얘기해 준 거고, 얘들아. 여기 이 발췌된 부분을 공부할 때 너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각 인물들의 성격 좀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난소공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또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 요거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해. 내가 이거는 어떤 영화에서 본 대사거든? 진짜 이 대사 잊을 수가 없어. 거기도 되게 달동네 철거촌 막 이런 걸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 1 곱하기 1은 영원히 1이야. 그거 되게 가난한 애한테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는 부유하게 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니까 이 남자애가 1 곱하기 1은 1이야. 이렇게. 왜냐면 너희 그런 얘기 있지. 이거 좀 다른 얘기로 얘기가 튀는데, 가끔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오빠가 왜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하니? 너희 사실 좋은 대학 가려고 요즘 공부하는 거잖아. 왜 우리는 그런 좋은 대학에 막 가야만 하냐? 요즘 뭐 어디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성공한 사람도 있지 않냐? 라고 막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겠다. 주변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얘들아, 주변. 왜냐면 내가 결국에는 이게 말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결국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 있잖아. 내가 병원에서 의사가 돼서 일을 하면은 만나는 사람이 다 누구야? 다 의사야. 그럼 결국 누구랑 썸을 타도 누구랑 썸 탈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내가 되게 가난해서 공장에서 일해. 그럼 누구랑 또 눈이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1 곱하기 1은 1이야. 그 얘기를 영화에서 딱 듣는 순간, 이 소설도 이렇게 생각이 좀 났었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네 마을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원히 발전을 못, 사실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좀 나와요.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얘기 좀 더 발전시켜 볼게, 살짝. 다른 얘기. 그 형아가 이런 얘기예요. 송충고 3학년인데 이런 얘기.
근데 선생님 이런 거 단어 몰라도 이런 단어 안 써도 되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를 쉽게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도 우리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학생일 때. 그렇게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건 네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수준이기 때문에. 너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네가 여전히 그 수준이면 그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가슴에 새기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지? 이런 거 몰라도 나 살 수 있는데 그거는 안 불편한 이유는 그 주변이 다 그 수준이기 때문이야. 알겠지? 우선은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그 1 곱하기 1은 영원히 1인 얘기가 나와.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 아빠의 집은 노비였다라고 얘기해. 얘가 창고 같은 데서 문서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 문서가 노비 문서인 거야. 얘는 집은 대대로 뭐였던 거야? 노비였던 거야. 노비는 노비끼리 무슨 맞겠지. 뭐 1 곱하기 1이지.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그게 끝이 아니라 사실 할아버지 노비였고 아버지 노비였고 근데 거기서 뭔가 좀 시대가 변하면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이 노예를 풀어준 거야. 그리고 돈도 얼마 줬어. 근데도 가난함을 못 벗어나. 그 이유는 뭐냐면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그래서 아빠는 계속 그 교육의 힘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 치매 걸린 상황에서 애들이 다 일을 하는데도 치매기가 약간 있으니까 애들이 지금 다 학교 그만두고 일을 하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는요. 니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 잘 졸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 이미 애들이 학교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애들 다 그렇게 교육을 그만두고 이제 일을 했었겠죠. 전체적인 내용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뒤쪽으로 넘겨볼게요. 우리 90 몇 페이지인가? 난쏘공이. 자, 9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96페이지에서 얘들아, 제목 아래에 있는 글 볼게요. 이 작품은 여긴 난쟁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난쟁이 가족의 삶을 통해서 얘들아 밑줄 칠게요. 산업화 시기 도시 빈민의 삶. 얘들아 여기다 1970년대라고 쓸게요.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된다고 얘들아? 사회문화적 배경 맥락 밑줄, 그리고 비판적 수용에다가 밑줄. 여기서 비판하는 거는 어떤 70년대 산업화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읽으라는 얘기겠죠. 얘들아 항상 교과서에 아까 선생님 그랬지. 이 같은 일을 한 번은 예시점에서 보여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항상 예시점만 들어가 있어. 이거 지금 누구의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거기 우리 영수 시점 이렇게 할게. 영수 시점 1인칭 주인공이라고 씁니다. 응? 아무 데나. 그렇게 들어가는 도입에다 쓰면 되겠죠? 자, 읽을게요. 근데 여기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여기는 뭐 난쟁이 얘기를 하는 이게 가족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나. 쌤 봐봐. 얘네 동네는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근데 하필이면 이 못 사는 동네 바로 여기 강이 흘러, 강이. 근데 이 못 사는 동네 바로 건너편은 굉장히 잘 사는 곳이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리고 되게 상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머니는 우리를 항상 주머니가 없는 옷만 입혔다. 주머니가 없으면 뭘? 넣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네는 근데 넣을 게 없어. 그러니까 주머니가 필요하지 않아. 그게 되게 상징적인 거야. 나도 주머니 달린 옷을 입고 싶어. 근데 이 동네 애들은 다 주머니 달린 옷을 입어. 우리는 못 입어. 어렸을 적에 여기 잘 사는 곳에서 고기 냄새가 나. 고기 굽는 냄새가 막 나면은 알면서 물어봐.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알면서. 고기 냄새야. 우리도 다음에 먹자. 하면 애들도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아. 어차피 자기네들은 못 먹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영양이 항상 부족했다. 그래서 체격도 되게 좀 왜소하게 나와요. 난쟁이 아빠는 키가 110에 몸무게는 32kg. 아빠. 난장이잖아. 되게 왜소한 거지. 난쟁이라는 그 주인공 자체를 설정한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뭐라고 해?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다.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천국을 생각하지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굉장히 멘트가 좋아요. 그게 바로 어디야? 1번 파트 부분이에요.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그리고 이제 나에서 누가 뭘 갖고 왔어요?
통장이 뭘 갖고 왔겠니? 철거 개고장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고요. 엄마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밥상, 리을 밑줄 친 부분 보입니까?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밥상이 어때요? 좀 별로네.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어머니가 어때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 우리한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97페이지에 중요한 거 체크하겠습니다. 가족의 삶이 드러나는 소재, 엄마 밥상 위에 방금 읽었던 부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철거 개고장과 그리고 엄마의 밥상은 어떤 삶? 얘들아, 밑줄 가난하고 비참한 삶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자, 나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소재.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매일매일이 뭐 했어요? 전쟁. 그 반대는 뭐예요? 천국.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정 구절의 기능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만의 일은 참기. 얘들아, 그날 아침의 일은 뭐야? 철거 개고장 받은 날. 이해됐어요? 네. 자, 과거 예상 밑줄, 호기심 유발 밑줄. 자, 작품의 시점 가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누구 시점? 영수 동그라미. 1인칭 주인공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뒤로 넘겨볼게요. 얘들아, 철거 개고장 써있네, 얘들아. 철거 개고장, 뭐 언제까지 철거해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야. 맨 아래 왼쪽 하단. 철거 개고장 건물 표시. 주소 읽어봐.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밑줄. 낙원은 어떤 곳이지? 천국. 행복은? 행복이지. 근데 이 동네 상황은 어떻다고? 지옥 전쟁이라고 얘들아. 동네 이름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야. 거기다가 반어법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동네 이름은 반어법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라 한번 보면 이래요. 엄마는 말이 없었고요. 봐봐. A 파트 읽어봐.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마당을 덮었다. 이거 뭐예요? 산업화 상징한다고 써있지, 얘들아?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동네 이거 철거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농성을 벌이는 부분이 바로 라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마 파트는요, 똑똑한 영수가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는 파트가 바로 마 파트예요, 얘들아. 여기는 그렇게 뭐 읽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선생님이랑 99페이지에 낙원구 행복동의 의미 가겠습니다. 얘들아, 반어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동네의 명칭과 실제 삶이 어때요? 반대예요. 왜 이런 반어법을 쓴 거야? 비참한 현실 강조 밑줄. 자, 그 다음에 소재 대비 가겠습니다. 자, 난쟁이 가족은요, 좁은 마루와 조각 마루와 좁은 마당을 갖고 있어. 근데 그걸 다 뭐가 덮고 있지? 공장의 높은 그림자가 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산업화의 횡포를 그 그림자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그림자에 덮여있는 가족의 삶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도시 빈민층의 삶인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니, 얘들아?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아직은 안 나왔지만 도시 빈민층을 상징하는 거는 그 좁은 마당만이 아니야. 누구도? 아빠가 난쟁이인 거. 그것도 그 상징이에요. 자, 철거 개고장에 받은 어머니의 심리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행동 뭐야?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거. 가슴을 한번 친 건 뭐예요? 절망감과 답답함.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요, 봐달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어렸을 적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동네에서 맨날 놀림받았던 부분. 야, 난쟁이 간다! 이런 거. 어렸을 적에 이런 일들을 자주 뭐 겪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의 모습이 굉장히 좀 혼란한 부분이 또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달락으로 넘어갈게요. 사달락은 뭐야? 입주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뭘 팔자? 입주권 팔자. 그러니까 또 한 명은 입주권을 왜 팔아?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야. 이해됐니, 얘들아? 네, 거기 이 사달락 한 번만 읽을게요.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철. 알루미늄 표철이 뭐라고, 얘들아? 무허가 건물이긴 했지만 내가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걸 증명해주는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서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눈치였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주기를 바랄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표차를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걸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표차를 말없이 보았다. 어머니의 손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놀게 됐다라는 거 뭐였지? 아까 전에 걔네 이렇게 쫓겨났다고 공장에서, 얘들아. 첫째, 둘째. 20날 안에 무슨 20날이 뭐냐면 한 달도 기간을 안 줬어, 얘들아. 20일 안에 나가,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팔긴 왜 팔아? 영어는 좀 다혈질이라 그랬죠? 너희 애들 성격과 행동 알아둬야 된다, 여기 단원에서는. 그럼 입주할 돈이 없어.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떡해? 그냥 여기서 우린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영어의 저항 의지가 느껴집니다. 영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현관은 좀 다르게 대처하죠. 101페이지 우리 정리하게 가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얘들아. 여기 별표 하나 칠까요? 나의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한 작가의 의도 가겠습니다. 얘들아,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을 놔둔 건 뭐다, 얘들아? 밑줄. 빈민층 상징. 작가는 나의 가족의 가난과 사회적 소외를 상징적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얘들아 밑줄, 사회적 약자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했다. 이해됐어요? 자, 철거에 대한 엄마의 태도 볼게요. 어머니는 현실에 뭐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떼서 우리 입주권으로 바꿔야지. 여우는 뭐예요? 팔경에 팔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알루미늄 표찰의 의미는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얘들아? 네. 여기 밑에 있는 보충 있잖아. 여기 지금 101페이지에 맨 밑에 나와 있는 보충 있죠?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해준 얘기랑 비슷한 얘기라서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뒤쪽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얘기해. 아빠의 체면적 태도 있어.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뭐야? 이 아파트는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치? 아파트는 누굴 위한 거? 돈 많은 사람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마당가. 얘들아, 펜지꽃 네모박스. 펜지꽃이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요? 영희의 순수하고 여린 이미지. 근데 이렇게 순수하고 여린 아이가 어떻게 돼서 돈 때문에?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그죠?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 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근데 그들 옆엔 법이 있다. 법은 항상 누구 거야? 있는 사람. 그렇지. 이걸 또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꾸 울음이 나와. 디귿 읽습니다.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 내지 말고 울어. 이건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속상할 거 아니야, 얘들아. 짜증난 거 아니야. 자달락은 뭐냐면 잘 봐.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문에서는 무슨 냄새? 풀냄새. 근데 건너 주택가에서 무슨 냄새? 고기 냄새.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리을이죠? 엄마 이게 무슨 냄새냐고. 고기 굽는 냄새. 우리도 나중에 먹자. 나중에 언제?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었고요. 자, 103페이지 정리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얘들아. 철거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 아버지 뭐예요? 현실, 수능적. 자, 앞에 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잘 봐. 엄마는 현실에 어땠지? 엄마 아빠는 현실에 수능적이었어. 근데 우리 영어만큼은 어땠어요? 현실에 저항적이었네. 너희 본문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계속해보자. 그리고 펜지꽃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시면 되고요. 자, 첫째 아들의 성격 볼게요. 현실적이고 주관이 뚜렷하며 냉정하다.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표현했었죠? 자, 둘째는 뭐예요? 다혈질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는 순수한 모습입니다. 소재 대비 밑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뒤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차단락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날마다 고기도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 이걸 어렸을 때 얘들아.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철이 없는 거지. 그렇지? 경제적으로 무능한 거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얘기해. 나도 얘들아 세모 봐봐. 나도 무슨 옷 입고 싶어? 주머니 달린 옷 입고 싶다고. 나도 담을 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왜 주머니가 없지?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도 막말하면 너 매 맞는다면 아버지는 악당도 못해. 악당 돈이나 많지. 하면서 굉장히 부도적 이렇게 그 사회 모순을 보여주지 얘들아. 나쁜 놈들이 돈이 많은 세상이라는 거. 그치? 그런 것도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요?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됐어, 얘들아? 근데 잘 봐. 지금 이게 어른이 된 나가 뭐 하는 부분이야? 회상하는 부분이잖아. 아빠한테 뭐 하고 있어? 아빠에 대해서 엄마한테 뭐 하고 있어요? 막말하고 있지. 자기 철없던 이 시절을 생각하면서 얘는 어떤 마음이 들까? 굉장히 후회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들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05페이지에 갈게요. 어린 나의 현실 인식 갈게요.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소재 대비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머니가 없는 옷과 주머니가 달린 옷. 얘들아, 우리 밑줄 칠까요? 대조적인 이미지 밑줄. 절망적인 삶 불가. 아까도 얘기했어, 얘들아. 여기에 해당하는 소재가 뭐뭐 나왔지, 아까는? 풀냄새, 고기 냄새. 요번에 뭐가 나왔어요? 주머니 달린 옷, 주머니 없는 옷. 이해됐죠? 그걸 왜 대비적인 소재를 갖다 놓은 거야?
뭘 더 강조하고 싶어서? 얘네의 가난함과 비참함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알겠죠? 자, 뒤쪽으로 10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철거 계곡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어. 봐봐, 아빠는 또 책을 읽고 있다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좀 읽을게요.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짜내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김희덕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이나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들이 최하층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질 것은 없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과 같은 삶이었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노비였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엄마는 굉장히 아빠를 어떻게 하고 있니? 존중하고 감싸고 이런 인물로 그려지죠.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은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 조상들은 자손에게 이 말을 남겼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종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의 노비제는 사라졌어. 증조부 네 분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할아버지는 달랐어. 노비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했대.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줬다. 괜찮았지, 그치? 그러나 쓸데없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때에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여기가 중요해요, 얘들아. 밑줄.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어. 그러니까 가난해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자, 107페이지 보시면은요, 나의 가문 내력이 써 있습니다. 여기는 천천히 한번 너희가 읽어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랑 보충을 오히려 더 읽도록 할게요. 보충해서 우리가 읽어볼게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은 76년에 발표됐다. 그리고 꾸준히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요. 난쟁이 가족이라는 소외되고 가난한 가정의 현실을 통해서 단순히 70년대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2023년에도 이런 가정이 있을까 없을까? 네, 있어요. 이 조세희 작가가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얘들아. 그 조세희 작가가 인터뷰한 것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되게 시간이 오랜, 이 소설 지은 지 되게 오래된 후에 이 소설이 이렇게 잘 읽히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잘 읽히고 있다라는 거는 공감을 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라는 건데 시대가 이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여기 있는 내용을 공감하는 이 사회 빈민층들이 있다라는 현실이 너무 통탄할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어쨌든 읽어볼게요. 세대를 이어가며 소설을 익히는 이유는 여전히, 여기가 중요한 거지, 여전히 난쟁이 가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난쟁이 가족의 절망과 아픔에 담긴 주제에 공감하는 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 칠까요? 즉부터 밑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겪는 현실의 절망과 비애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 존재. 이건 뭐야? 공감이지, 공감. 이 소설은 얘들아 밑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아파하는 사회 약자들에 대한 공감에다가 밑줄. 그리고 밑줄, 반성하게 만든 자라는 점에서 여전히 문학적 의의가 큰 작품이다. 2023년에도 이해됐나요? 네. 자,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쪽에서는요.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얘들아 이게 뭐야? 진짜 신체적인 난쟁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뭐예요? 할아버지도 가난했어? 1 곱하기 1이죠? 왜 얘 지난 일을 시시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었고요. 우리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서 두 눈에 대었다 뗐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에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아파트 보조금이 얼마나 더 받은 셈이죠? 2만 원이요. 영희네도 아파트로 이사 못 갈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봐봐.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 근데 얼마에 팔았다고? 17만 원. 거기다가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내야 된대요. 그래, 입주권들을 다 팔고 있나요? 영희네도 서두르세요 하면서 입주권을 팔았고 그 다음에 영희가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자, 뒷부분 줄거리 읽겠습니다.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은 다른 이유들처럼 입주권을 팔았지만 전세금을 빼주느라 명인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사하기 전날 아버지와 여기는 사라져.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굴뚝에 올라가서 자살. 여기는 어떻게 됐어? 끌려간 건 아니에요.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서 도망 나온다. 많이 생략됐죠? 자, 그리고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린 후였다.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러니까 자살인지는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자살이 아닐 수도 있어, 얘들아. 여기서 이제 항상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진짜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고요. 자살일 수도 있고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109페이지 정리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얘들아. 별표 갈게요.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 가겠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얘들아, 밑줄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몰락해가는 도시 빈민들. 읽으시면 되고요. 밑에는 제목에 담긴 의미 별표. 얘들아, 난쟁이 뭐예요? 사회적 약자 가난한 계층 밑줄. 자, 쏘아 올리는 뭐예요? 쏘아 올렸어. 하지만 달에는 닿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작은 공은 난쟁이의 꿈과 소망.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도시 빈민층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굉장히 쓰라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충 부분 한 번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장면의 의미.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보충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후략된 부분에는 아버지가 벽돌 공장 높은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는 달을 향해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데 이 종이 비행기는요. 얘들아 밑줄 칩시다. 아버지의 꿈과 소망을 달은 아버지의 이상향. 근데 이 둘 다 절대 닿을 수가 없는 거였죠. 종이 비행기는 얘들아 밑줄. 종이 비행기는 결코 다다를 수 없다. 결국 아버지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는 작은 공과도 의미가 서로 통한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이미지 기억나세요?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110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1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이름은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족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된 이름이다. 반어적 표현에다가 네모박스 칠게요.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얘들아 우리 밑줄 한번 쳐볼까요? 나의 가족의 빈곤하고 참혹한 삶 강조에다가 동그라미 1. 현실의 부조리한 모습 부각하고 비판에다가 동그라미 2 쓰시면 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서술형으로 쓸 수 있게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다음은 작품의 내용과 관련해 두 학생이 대화했다. 대화한 거 한번 얘들아 남자애 한번 읽어봐. 남자애. 나는 이 작품을 읽고 고민이 많았어. 철거 개고장을 받은 후에 아버지 어머니 태도가 밑줄 현실에 체념하는 모습이었어. 꼭 그래야만 했을까? 얘들아 선생님이 앞에 봐봐. 내가 아까 전에 비판적 수용은 선생님이 사회 문화를 비판하는 데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얘 진짜 리얼 비판적 수용이야. 엄마 아빠의 태도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는 뭐 했으니까? 진짜 비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표면적인 비판적 수용을 우리가 다가가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여자친구 읽어볼까요? 근데 난 생각이 좀 달라. 아버지와 어머니만을 비판할 수 있었을까? 얘들아 밑줄. 난쟁이 가족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여. 얘들아 종류가 좀 다르지만 얘도 뭐야? 얘는 인물 자체를, 얘는 그 당시 사회 자체를. 이해됐어요? 둘 다 어쨌든 무슨 수용이에요? 비판적 수용이에요. 연결되니 단원? 자, 그 다음에 우리 1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예시답안 있지.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되게 이렇게 길게 써 있잖아. 이런 예시답안 내가 안 읽잖아. 근데 이거는 너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 외우진 않더라도. 왜냐면 이런 단원에서 문제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다음 중 이 작품에 대한 감상 방법이 다른 하나는? 만약에 1번부터 4번까지 다 공감하면서 읽는데 한 명만 비판적 수용이야. 이런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 얘들아, 이 단원에서는. 선생님이랑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행복동 주민들에게 입주권을 사기 위해 몰려든 아파트 거강꾼들의 모습에서 쓸쓸함을 느꼈어. 선지 1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또 읽어볼까요? 잠깐만. 얘 다 지금 비판적 수용이지, 얘들아? 네. 따라서부터 읽어볼까요?
따라서 이주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이 투기업자들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물에 대한 비판도 있네요. 자, 어쨌든 여기 써있는 사례들은 다 뭐예요? 비판적 수용. 근데 여기와는 다른 감상 하나가 선지에 들어가 있으면 틀렸다고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상징적인 의미,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어렵지 않아. 뭐가 어려운 거야? 감상 방법이 다른 누군가 한 명을 찾는 거.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여기다 밑줄 칩시다. 1970년대 사회 상황에다가 네모박스 칠게요. 자, 네모박스 치고 얘들아 지금 여기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읽으라고 지금 얘기해주는 부분이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지금 이거 뭐냐면 강주 대단지 사건 여기서 말하는 거야. 그냥 이거랑 딱 똑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 그러면 괄호 1번 가볼게요. 사회문화적 배경 맥락을 고려했을 때 난쟁이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얘기했네요. 얘들아 별표 치고 여기 다 외우시면 됩니다. 이미 설명은 했지만 빨리 읽어볼게요. 신체적 장애 밑줄, 경제적으로 소외에다가 밑줄, 도시 빈민 밑줄, 강제에게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 밑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쓴 이유 갈게요. 얘들아 도시 빈민의 비참한 삶과 좌절에다가 밑줄 동그라미 1, 당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문제점 비판에다가 동그라미 2, 재왕이가 동그라미 1, 2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와, 진짜 1초 동안 딱. 아까 들었어. 아니야, 아까 들었을 때 다른. 안 졸았다고 해 그냥. 아까부터 나랑 유미랑 너 계속 보고 있었다. 알려주지 마세요. 자, 그럼 빨리 쳐줄게. 설명 귀찮아.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뒤에는 네, 필요 없습니다.